올해를 돌아보면 고물가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기까지 나빠지면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잦아들었죠.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미국의 주요 학자들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일부 형성되었고, 이를 재생산, 재확대하던 일부 투자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물가를 잡지 못해서 고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당분간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다 붙였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공급망이 앞으로는 예전같이 글로벌화 되지 못한다. 블록화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붙이면서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저는 물가는 잡힐 거고 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전환, 그런 거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급격하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높아진 물가가 계속 높아지기만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지금은 조금 뒤편에 물러나 있지만 불과 몇 달 전 시장을 상당히 무겁게 지배하던 주제였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에 대해 고질적인 상당히 스티키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다, 확정적인 증거가 없을 뿐이지, 지금은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디플레이션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확실한 증거만 없는 거지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 이런 컨센이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한번 올라간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이 제품까지 포함된 스티키한 물가를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요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는 이 제품단에서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좀 다운되는 그런 그림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까지는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지 사실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되는 것이죠. 아직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힐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과 물가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경기 상황에 대해서 제한적인 데이터를 갖고 논하기보다는 왜 23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뜨겁게 달궈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받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물가 흐름이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WTI 유가도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 좀 오르긴 했죠. 그래도 75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중간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높은 수준은 뚜렷하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12월 FOMC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가 달라진 이 상황에서 물가는 다시 재차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살아있다. 앞으로 더 낙타 등처럼 재차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글쎄요, 연준이 물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실사 그렇게 성공한다면 물론 물가도 재차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질문을 하시거나 언급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교과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특정 시기를 정지시켜 놓고 당시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글로 기술을 하다 보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요. 이는 실물 경제에서는 대체적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실물 경기에 타격을 주면서 오랫동안 유지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을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국제 유가다. 적어도 100불 이상을 넘고 130불 이상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지금 75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국제 유가를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게 70년대 한 번 있었는데요. 이는 71년 금태한 폐지 때부터 이해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났던 시대예요. 그런 배경을 갖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은 강달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결정짓는 굵직한 두 가지 요인, 국제 유가와 달러 모두 지금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은 최대 석유 수출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사우디 생산량만큼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게 벌써 6개월, 7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게 아니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 물가, 이런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올렸던 헤지펀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복귀를 해보면 헤지펀드가 장기채를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헤지펀드는 장기채 숏 포지션을 잡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장기채의 방향성을 보고 미국 경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무슨 거시적으로 분석해서 장기채를 지금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기본으로 하고 선물 매도, 현물 매수죠. 거기에 장단기 커브 스틱 포지셔닝을 잡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장기채 숏을 잡았다고 해서 이게 뭐 미국 경기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연준은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기물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더디게 올라왔습니다. 이 파란 선 보시면 되죠. 더불어서 당시에는 물가가 쉽게 잡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상황이었죠. 23년 상반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자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고,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파란 선이죠. 결국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베어 스티프닝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만연했었던 시기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러한 노이즈들을 통해서 결국 시장에서 누가 수익을 올렸냐? 헤지펀드들인데요. 그들이 어떤 부분을 파고들었고 어떤 부분에서 왜곡을 했는지, 지금 보면 그게 왜 잡음에 불과했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단기 스티프닝이 발생된 상황에서 이게 높은 확률로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게 역전이 된 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상화 될 것이다.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단기물이 내려오던 장기물이 올라가던 이 역전된 상황은 비정상이니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선물을 투자를 하면서 이런 커브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단기 커브 스티프닝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물에 대해서 매수 매도하고 장기물에 대해서 매수 매도하는 이런 선물 거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단기 역전을 해소하기 위한 포지셔닝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해소되는 상황에 맞춰서 뭐 단기채는 롱을 하든지 장기채는 숏을 하든지 이 비율을 그때그때마다 조정하는 투자인데, 이게 한마디로 뭐 수익률 커브의 변동을 노리는 트레이딩이죠.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에서 이제 커브 스틱 포지셔닝을 잡는 거는 국채의 방향성을 베팅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성 효과를 배제하고 이 수익률 커브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 스프레드 거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로 헤지펀드는 올해 장단기 커브 스틱 포지셔닝을 잡았던 겁니다. 장기채를 숏을 했다는 의미가 사실은 이거였어요. 장단기 커브 스틱 포지셔닝이었던 겁니다. 방향성을 보고 베팅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 커브의 이 형태 변화의 스프레드의 차만 노리는 그런 트레이딩이었습니다. 뭐 장단기 스프레드 변화에 반응하면서 선물 거래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게 헤지펀드가 장기채를 숏했다. 이것만 딱 갖고 언론에 크게 확대가 된 것이죠. 지금 뭐 좀 설명드릴 부분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수익률 커브 전략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시 헤지펀드들은 미국채 선물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국채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장단기 커브 스틱 포지셔닝이 뭔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면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수익률 커브 기울기가 커집니다. 증가하는 것이죠. 반대로 수익률이 상승하면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장기 수익률에 비해서 단기 수익률, 그러니까 10년, 2년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죠. 연준의 정책 변화, 금리 정책은 짧은 기간에 단기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금리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국채가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더라도 이 수익률 커브의 기울기가 증가하거나 조금 완만해지거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익률 커브가 완만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이 빨간색만 치신 것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황에서 장기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그러니까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수익률 커브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 설명을 드렸죠. 장단기 커브 스틱 포지셔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이 수익률 커브에 대한 스프레드 차를 공략하는 것인데 수익률이 하락하면 수익률 커브가 증가하고 반대면 또 완만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유는 단기물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외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장기 수익률이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익률 커브가 증가할 수 있다.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커브가 증가할 수 있다. 원리가 금리가 높아지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장기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수익률 커브가 증가한다.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수익률 하락을 기대를 하면 커브 기울기가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포지셔닝을 단기채는 롱, 장기채는 숏을 잡겠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또 있다 그랬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해지면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장기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이 커브 기울기가 또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기채 롱, 장기채 숏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꽃놀이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채 선물 포지셔닝을 통해서 단기채에서 수익을 나고 장기채에서 손실이 난 것을 서로 상회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한마디로 장단기 커브 스틱 포지셔닝입니다. 방향성을 보고 베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런 스프레드의 수익률을 노린 것이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자, 헤지펀드는 이렇게 23년 상반기에 채권 전략을 짜놓은 겁니다. 뭐 베이시스 트레이딩은 그때 설명드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단기 커브 스틱 포지셔닝도 이렇게 잡아놨어요. 뭐 단기채 롱, 장기채 숏.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헤지펀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어요.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채 롱, 장기채 숏을 본 거예요. 근데 예외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수익률이 높아져. 국채 수익률이 높아져도 이상하게
단기채 롱, 장기채 숏 전략이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냐? 커브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만 보면 헤지펀드는 23년 상반기까지는 단기채 롱, 장기채 숏, 뭐 마찬가지로 단기채 롱, 장기채 숏 포지셔닝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국채 방향성을 보고 베팅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복잡한 거 다 이해 못하셔도 국채 방향성을 보고 잡은 게 아니라 이런 이 수익률 커브의 스프레드를 노리고 이렇게 잡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만 본 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저 기관들은 단기채는 사고 장기채는 판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재해석하는 유튜브들이 참 많았죠. 오히려 전문가라는 분들조차도 이걸 그대로 갖다 놓고 뭐 기관들은 장기채는 숏한다 이러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쏟아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모르고 했던 말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지 둘 다 나쁜 것이죠. 뭐 어찌됐든 그런데 헤지펀드는 이 상황에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만 포착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데 이때 헤지펀드들은 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 공포감이 만연한 것을 체크합니다. 봐버렸어요. 당시 이슈가 재무부의 국채 발행 이슈가 있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대중이 속기 좋은 주제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때마침 그때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극대화되었어요. 자, 근데 보시면 포지셔닝 보세요. 어차피 지금 포지션이 잡힌 상태가 장기채 숏이에요. 여기서 수익을 손실을 만회 상쇄해서 일부 수익을 얻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예를 들면 장기채 숏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죠. 인플레이션 우려로. 그러면서 오히려 장기채 숏 베팅에 대해서 큰 재미를 보기 시작합니다. 헤지펀드들이 장기채 숏을 잡은 그 시작점은 결국 이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다. 기울기가 커질 것이다라는 거. 첫 번째는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지만 이 상황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로 장기채가 더 높아지면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도 커브 기울기는 증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동일한 포지션이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단기채를 롱을 잡았습니다. 단기물은 단기채 그 자체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장기물 숏은 수익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공략 포인트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3년 상반기 헤지펀드들은 이 수익률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수익률이라는 건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커브 기울기가 커질 것으로,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면서 확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베팅을 한 겁니다. 애초에 시작점이 국채금리가 떨어질 것을 보고 이렇게 포지셔닝을 잡은 거예요. 그 시작은 아주 커브 스팁 트레이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유동성이 마른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이 수급 왜곡이 생기는 상황, 이런 언론 플레이, 인플레이션과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뭐 등등을 갖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헤지펀드들의 이 포지션 부분을 왜 왜곡해서 엉뚱하게 장기채 숏이라고 생각해서 각자 엉뚱하게 재확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나, 그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헤지펀드들이 미국채에 대해서 숏 베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걸 잘못 해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막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겉모습만 보면서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 많은 분들이 사실 채권 금리가 5%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안타까운 손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죠.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빌 에크먼도 이 장기채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 사실 미국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진짜 실제 오히려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을 줄일 것이라는 이슈를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분석이 오히려 더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도 하겠지만 그 분석이 결정하면서 그 많은 돈을 베팅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이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베팅은 누구나 할 수 있었고 많은 기관들이 실제 그렇게 했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 커브 스틱 포지셔닝으로 이때는 그런 포지셔닝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지셔닝은 이익과 손실을 상쇄하면서 높은 확률로 수익을 올리는 포지셔닝이었는데 가만히 상황을 돌아보니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잘 안 잡힌다, 이런 등등의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장기채 숏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좀 과대 포장된 것이죠. 결국 그게 올해 하반기 헤지펀드들이 유동성이 메마른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 플레이를 극대화해서 수익을 엄청 올리게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릴 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메인스트림은 공급 측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도 실제 이 논문을 동의하고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공급 축에서 생겼고 그 공급에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잘 잡히고 있다. 대부분 상품 가격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유가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치솟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물론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게 되면 물가가 다시금 치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정말 극단적으로 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상황은 저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공포심을 이용해서 23년 최대 수익을 올린 헤지펀드들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공포, 사실 지금은 다 노이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상당히 극심한 공포감에 휘둘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들이 잡은 포지셔닝은 방향성 베팅도 아니고 오로지 장단기 커브 스틱 포지셔닝에 불과했다. 이거를 이 스티프닝 갖고 결국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서 엉뚱한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그런 상황이 23년도에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